대놓고 공격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고 불편해요. 걱정하는 말처럼 들리긴 했는데 듣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뭔가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조언인 것 같은데 자꾸 나를 작아지게 만들기도 해요. 오늘은 내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도대체 조언인지 가스라이팅인지 너무 헷갈릴 때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어요. 가스라이팅과 조언의 차이, 조언의 가면을 쓴 가스라이팅 유형,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사람의 특징과 해결법까지 이야기해볼게요. 소장님, 조언인지 가스라이팅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이 둘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조언과 가스라이팅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체크할 포인트를 두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선택의 주체, 두 번째는 감정인데요. 우선 첫 번째인 선택의 주체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조언의 경우엔 상대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말이에요.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너가 결정해. 라는 태도가 기본인 거죠. 결정권은 온전히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반면에 조언 같은 가스라이팅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하지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상대방의 감정과 판단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얼핏 들으면 모르는데 결론은 자기 뜻대로 상대방의 결정을 조정하려거나 자기한테 유리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요, 감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나르시시스트들은 근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심하게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말을 듣는 그 상대방의 감정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 위주의 얘기로 대화를 끌고 가요. 본인의 목적에 맞게 이야기가 흘러가야 한다는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대화 중에 어떤 감정을 표현하면 그 감정을 왜곡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에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은 이야기를 끌고 가기 때문에 듣는 상대방은 좀 찝찝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반면에 조언은 달라요. 조언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이 돼요. 조언을 들은 상대방이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해도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모른 척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조언을 하는 사람의 성숙도나 표현 방식에 따라서 이 감정을 대하는 방식에 차이가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본질은 분명해요. 조언은 나를 도와주는 말이고 가스라이팅은 나를 흔드는 말이에요. 이렇게 조언 같은 가스라이팅은 대놓고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이건 아주 천천히 조용하게 치명적으로 작용하니까요. 그래서 특히나 조언과 걱정의 탈을 쓴 가스라이팅을 잘 알아야 해요. 이 조언 같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내현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하는 해로운 말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죠. 이런 가스라이팅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눠봤어요. 감을 잡는 데 도움되시라고 아주 쉽게 정리해봤으니까 잘 듣고 누가 떠오르는지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는 걱정형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나를 걱정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불안과 자기의심을 유도해요. 이렇게 되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선택, 나라는 존재를 부정적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 그런 거 잘 못하잖아. 괜히 실망하게 될까봐 걱정이야. 또는 정말 괜찮겠어? 너보다 잘하는 애도 엄청 힘들어하던데 더 상처받지 말고 그냥 이쯤에서 포기해 라는 식의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은 따뜻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엔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원래 그런 걸 잘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내 그 한계를 강조하고 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보이나? 애초에 나 같은 건 무리였나? 하는 자기의심을 키우게 만들기도 해요. 내 능력과 성향에 대해서 고정된 이미지를 씌워서 나를 그 특정 틀 안에 가두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이성형이에요. 이 유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언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 감정이나 직관, 감각을 비논리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몰아가는 방식이에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직관적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얘기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논하는 게 아니라 면박 주거나 뭔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렇게 느낀 건 그냥 네 기분일 뿐이야.
또는 객관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오버하지 마. 그건 네 착각이야, 팩트를 봐봐 라는 식으로요. 내가 느낀 불편함이나 위화감 같은 그 정서적 반응들을 일방적으로 잘못된 걸로 규정짓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감정과 직관은요, 나의 중요한 인식 도구예요. 실제로 이성과 감정을 명확히 분리할 수도 없거니와 감정이 튀어나올 때는 그만한 그 이유와 맥락이 있는 법이거든요. 그걸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치부하면서 그 스스로의 감각을 믿을 수 없게 하고 괜히 오버하고 왠지 미성숙하게 행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자꾸 나를 돌아보게 하는 유형이에요.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자신도 없어지고 그냥 말을 안 하게 되죠. 세 번째 유형은 현실형이에요. 이 유형은요, 겉으로는 현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조언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 열정과 기대, 성장의 가능성을 미리 꺾어버리는 말일 수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런 걸로 성공하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야. 너가 뭘 한다 그래.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라는 말들이 있어요. 이 유형은요, 현실을 강조하는 척 하면서 가능성에 대한 상상 자체를 비현실적인 걸로 몰고요.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차단해요. 그리고 또 현재의 한계를 마치 그 끝인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내가 너무 순진했나?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에 확 쪼그라들죠. 가능성을 상상하는 힘 자체가 약해지고 그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에 현상 유지에만 머물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유형의 가스라이팅을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퍼센트, 수치를 들이밀면서 어렵다고 하고 너는 아직 세상을 모른다 라면서 그 경험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요즘 그런 거 안 통하는 세상이야 라면서 부정적으로 단언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들이 다 합리적이고 팩트인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이 말들은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불신을 느끼게 해서 나의 주도성을 빼앗고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게 만들기도 해요. 현실적인 조언은 위험을 알려주되 대안을 제시하거나 준비 방법을 함께 고민해주는 말이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다정형인데요. 이 유형은 겉으로는 다정하고 따뜻해 보이지만 그 말 속엔 모멸감과 상처를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수고 많았어 정말. 이젠 해도 안 되는 거 알겠지? 너무너무 잘했다. 너의 한계를 확인하니까 너도 속이 시원하지. 정말 고생했네요. 그렇게 노력해서 이 정도면 앞으로 어떤 일을 줘야 할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칭찬인지 매기는 건지 너무 혼란스럽고 내가 느끼는 그 모멸감, 당혹감, 수치심은 강하게 남는데 말투는 너무 다정해서 오히려 내가 좀 과민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착각을 하게 되죠. 이 유형의 특징은요, 사람을 올렸다가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초반에는 나를 인정해주는 듯한 말로 그 심리적 기대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실망감을 표현하거나 약간 조롱 섞인 말을 던져서 감정적인 충격을 줘요. 이렇게 다정한 척 하면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유도한다면 이건 명백한 조작이고 통제인 거죠. 이 네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요, 결국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걸 가로막는다는 데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왜 그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두면 안 되는 걸까요? 왜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조차 꺼내기 어려운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죠. 나르시시스트들이 나를 조정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내가 나를 의심하고 내가 가진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해야 그들은 더 우월하다고 느낄 수 있고 나를 통제하는데 두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어요. 즉 내가 작고 무기력해야만 그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성장하고 나를 믿고 더 나아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조정이 불가능해져요. 결국 내 성장은 그들의 불안과 열등감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유형에 해당하는 말들이 무조건 가스라이팅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런 유형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 개인의 불안이나 걱정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상대와 자기를 동일시하려는 마음에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균형이 무너진 관계 속에서 이런 유형의 말들을 듣는다면 가스라이팅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럼 가스라이팅에 유독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가스라이팅에 잘 당하는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자기 신뢰가 낮은 사람, 두 번째는 위계에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자기 신뢰가 낮은 사람은 자기 개념이 약하거나 자기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한 경우예요.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말이나 반응에 쉽게 흔들리고 나르시시스트가 툭 던지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도 곧바로 위축되면서 불안을 느껴요. 하인즈 코엇의 자기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 대상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설명해요. 즉, 스스로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부의 확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만 비판을 받아도 자기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위계에 지나치게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유교적 가치관에 깊게 영향을 받아서 나이, 직위, 서열 같은 요소를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요. 이런 요소는 권위라는 단어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더 나은 것 같은 사람, 다양한 이유로 권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멈추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밀그램의 복종 실험으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는 존재가 분명히 잘못된 걸 지시해도 그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판단할 위치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멈추고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런 결과는 실제로 권위자의 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기보다는 그 관계 내에서 나의 위치를 기준으로 반응하는 심리 구조에서 기인이 된 거죠. 이 두 유형의 공통점은 자신보다 타인을 더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과 권위, 평가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자기 의심이 빠르게 올라오고 정신적 중심이 쉽게 흔들리니까 대화의 내용보다 이 관계 안의 역할에 끌려다니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즉, 자기 개념과 자기 주도성이 약할수록 이 관계에서 상대방이 만든 프레임에 갇히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조언처럼 헷갈리기 쉬운 가스라이팅에 더욱 취약해지는 거죠. 그럼 가스라이팅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언 같은 가스라이팅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나 이외의 사람은 모두 다 조연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내 인생이에요. 내 결정이고요. 결정하고 행동하는 건 언제나 나예요. 그것에 책임을 지는 것도 나이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 주변의 요소들은 다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꼭 기억해야 할 게, 결정의 주체는 언제나 나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해요. 내 인생이니까 다 내 맘대로 고집을 부리라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걸 따라가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조언 같은 가스라이팅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의견이네. 필요하면 참고해볼게. 내가 잘 결정해볼게. 라고 생각하거나 말해보세요. 이런 말들은요, 부드럽게 들리면서도 내 경계를 분명하게 표현해요. 타인의 말에 영향받지 않겠다는 신호를 조용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순간만큼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감각을 느끼는 거죠. 이런 감각을 갖는 것이 곧 자기 신뢰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 같은 가스라이팅을 피하기 위해 알아야 할 두 번째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기 신뢰를 쌓는데 가장 중요한 나를 아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기 신뢰라는 것이 곧 나를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게 되는 건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고 싶다면 먼저 나를 잘 알아야 해요. 그리고 나를 잘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감정과 욕구를 자주 들여다보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감정을 기록해보세요. 하루의 일과와 감정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감정이 어땠는지,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또 그 이면에 어떤 욕구가 있었는지를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내 감정의 패턴과 욕구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나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요. 감정을 기록하는 건 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울함, 좌절, 분노 같은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감정을 기록하는 방법과 효과에 대한 내용은요, 이전 영상에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뒀어요.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감정 기록 이외에도 매일의 명상과 짧은 운동 또한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자기 이해를 높이는 아주 좋은 도구예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그 기반이 되어주는 거죠. 이렇게 매일 자신을 관찰하고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삶의 주인의식을 갖다 보면 진짜 나를 위한 사람과 이야기가 들릴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세상에는 정답이 없어요. 다양한 시각과 견해가 존재할 뿐 어떤 사안에 대해 무조건 내 말이 맞다, 내 말을 따라야 한다 단언하거나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미성숙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이 맞다고 믿는 사람이 상대가 그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 서운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감정의 문제인 거잖아요. 어떤 선택에 대해서 결정하고 책임질 사람은 당사자 본인인 거죠. 따라서 그 자기가 느끼는 서운함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거고 상대방의 입장을 반드시 존중을 해야 하는 거죠. 상대가 자신의 조언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답답해하거나 짜증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봐요. 가장 답답하고 괴로운 사람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인 거죠.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야.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걸 참고하고 너가 잘 생각해봐. 너 상황은 너가 제일 잘 아니까. 라고 말하면서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상대는 그 보조의 위치에 머무르는 게 진정한 조언자의 태도가 아닐까요? 나에 대한 신뢰를 채우고 나의 감정 인식을 높여서 남의 생각과 나의 생각, 남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명확히 할 수 있어요. 이런 명확성이 나를 지키는 경계이자 주체적 삶을 사는 시작인 거죠. 자기 신뢰를 위한 감정 기록 실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은 분들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감정과 관계의 자유를 응원하는 심리상담사 짠토커였습니다.